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할문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오늘 마침 이 촬영장으로 오는 길에 뉴스를 보니까 오늘 첫눈이 내린다고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보여지는 시점에는 이미 첫눈이 오고 난 시점인 것 같은데요. 벌써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이지 않나. 늘 그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내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굉장히 궁금증을 갖게 만듭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2019년 중국 경제 전망입니다. 물론 제가 오마이스쿨 강연을 통해서 한국 경제 전망을 이야기를 했고 세계 경제의 주요한 이슈들을 다 짚어드리면서 중국 경제에 대해서도 그 이슈 중심으로 깊게 다뤄드렸지만 어쨌든 한국 경제를 전망하듯이 한국 경제의 주요 부문별 성장률을 짚듯이 중국 경제도 한번 제대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물론 그 오마이스쿨 강연과는 조금 차별화된 내용이지만 중국 경제를 또 이해할 수 있는 동향과 전망을 한번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강연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중국 경제라는 그림을 그려볼 때 제가 사실 외신 중에 이 더 이코노미스트지를 많이 좋아하는데 이 그림들이 너무 인상적이어 가지고 저도 강연으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주 과거 제가 경제 연구라는 것을 시작할 때만 해도 중국 경제 하면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도대체 중국 경제는 얼마나 강하냐, 언제까지 강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가 이제 압도적이다가 최근에는 배틀이 시작됐다. 어떤 배틀? 디지털 격차입니다. 디지털 격차를 가지고 중국과 미국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작된 그 근본적인 배경은 서로 간의 미래 먹거리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다. 산업의 구조가 너무 유사해지고 주요 미국의 산업과 주요 기업들의 유형들이 중국하고 너무 흡사해지고 있으면서 중국의 어떤 성장세, 특히 이런 디지털 성장세, 디지털 산업의 성장세를 좀 저지해 봐야겠다 하는 관점에서 그런 영역별로 주로 무역 관세를 매기는 그런 내용들은 제가 이미 한국 2019년 경제 전망을 통해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이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넘어왔다. 그러면 지금부터 좀 중국 경제를 좀 먼저 다른 신흥국들과 비교하다가 중국 경제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IMF의 중국 경제 전망은요, 일단 2017년에 나름의 고점을 찍고 점점점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인도는 나름대로 상승세가 지속되는데 중국을 앞질러서 성장세가 지속되고 중국은 이제 점점점 꼬꾸라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관점에서 IMF는 중국 경제를 내다봤습니다. 저는 중국 경제를 내다볼 때 제가 늘상 경제 성장률이라는 것은 GDP의 증가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경제 성장률은 전체 GDP가 작년보다 얼마나 증가할까. 근데 GDP의 증가율은 소비와 투자와 정부 지출과 그리고 순수출의 평균적인 증가율이다라고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죠. 이거는 뭐 이론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경제 상식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GDP가 작년보다 얼마나 증가했을지에 대한 질문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라 한다면 이 GDP의 증가율은 다시 말해서 소비는 얼마나 증가할까? 투자는 얼마나 증가할까? 정부 지출은 얼마나 증가할까? 그리고 수출 빼기 수입, 순수출은 얼마나 증가할까를 본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잠깐 보는 것은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빨간색 선이 경제 성장률이에요. 중국이 한때는 14%의 고도의 성장을 기록하다가 계속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성장세가 많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너무 둔화돼서 6.2%까지 성장세가 둔화되는 것으로 내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IMF는 향후에도 그렇게 좋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체감할 것은 뭐냐면
이 기준을 봤을 때 이때까지는 주로 수출 성장률이, 수출의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을 상회했어요. 맞죠? 주로 상회했어요. 거의 요때 한 번 빼고는 늘상 상회했네. 다시 말하면 경제의 회복 속도보다 수출의 증가율이 높았어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게 수출의 증가율, 주로 이제 순수출이라고 한다면 이것의 증가 속도가 GDP 증가 속도보다 훨씬 빨랐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GDP 증가율이 10% 증가한다면 지금 여기서 순수출의 증가율은 예를 들어서 20%라는 거죠. 그렇다면 나머지는 상식적으로 10보다 안 된다는 얘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겠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까지는 이걸 가지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중국의 성장세가 수출 중심의 성장을 이루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들쭉날쭉하지만 특히 2017년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야? 수출 중심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수출의 증가 속도가 중국의 경제 성장 속도를 하회한다. 다시 말하면 이것 때문에 성장 속도가 둔화된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밖에 나머지, 자 다시 보시면 수출 말고 나머지가 이거를 상회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까지의 중국 경제의 주요 동향과 앞으로의 중국 경제의 동향은 다르다. 이제 수출 중심으로 성장하는 그런 전략에서 소비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내수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것이 이제 눈에 띄게 나타나는 중요한 그래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부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전망할 때는 소비는 어떻게 되는지, 투자는 어떻게 되는지, 이 각각이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하나 지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소비라는 지표를 볼게요. 자, 소비라는 것을 볼 때는 중국의 소매 판매액을 많이 봅니다. 중국 소매 판매액을 보면 소매 판매액 증감률이 어때요? 둔화되죠. 둔화됩니다. 그러나 소매 판매액 증감률이 둔화되고 그리고 이 소매 판매액에서 일부는 온라인 쇼핑이고 일부는 오프라인 쇼핑이겠죠. 그 온라인 쇼핑, 인터넷 쇼핑이 이 하늘색인데요. 보면 소매 판매액 증감률도 둔화되고 인터넷 쇼핑 증감률도 다소 둔화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전히 인터넷 쇼핑 증감률이 소매 판매액 증감률을 상회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소매 판매액이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뭐를 중심으로 늘어난다? 인터넷 쇼핑을 중심으로 늘어난다. 이런 트렌드는 정말 세계적입니다. 세계적.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은 인터넷 쇼핑뿐만 아니라 모바일 쇼핑이 전체 온라인 쇼핑에서 모바일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부로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모바일 쇼핑입니다. 지금은. 그런 식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가고 있다. 자, 이제 성장률이 과거처럼은 아니지만 자 보세요. 그래도 소매 판매액 증가율이 거의 9%를 넘어섰어요. 아직도 견조하게 소매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GDP 증가율이 약 6%인데, 그죠? 약 6%인데 소비의 증가율이 예를 들어 약 9%라면 여전히 경제 성장 속도보다는 이게 높으니까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긴 하지만 그 정도가 좀 둔화되는 모습인 건 맞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건지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전히 경제 성장률 그래프보다도 상회한다. 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전히 소비는 그렇다. 소비 중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 품목을 볼게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시면 화장품, 금은 장식구, 통신제품, 석유제품, 자동차. 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국의 주요 소비 품목 중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관심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관심 있는 영역들의 주요 품목들이 어떻습니까? 한번 보세요. 대부분 석유 제품 마이너스, 그리고 자동차도 마이너스, 금은 장식구도
마이너스. 통신 제품도 마이너스. 자, 이 얘기는 우리나라 제품이 중국에서 왜 안 팔릴까의 이슈가 아니라 중국에서 이런 제품에 대한 수요가 이제 포화를 이룬 다음에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어떤 기업들이, 화장품 기업들이 혹은 석유 제품 기업들이 중국 내 마켓 시어마저도 잃어간다면 더 큰 위기일 텐데, 어쨌든 중국 자체의 이런 품목에 대한 소비가 줄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한국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또 다른 이슈겠지만 여건이 좋지 않아 보이는 거죠. 보시면 화장품도 사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소비가 이루어지다가 그게 점차 둔화되는 모습을 봅니다. 어쨌든 소비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이거는 하나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뿐이고, 소비는 그래도 나름 견조한 역할을 하지만 그 어떤 지탱하는 정도는 좀 약해졌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런 품목에 대한 소비가 위축되어 가고 있으니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투자가 얼마나 증가할까 보시면, 사실 중국은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투자를 통해서 경기를 열심히 부양시켜 온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인프라 투자가 그것이고요. 그리고 중국이 계속 견인해 오고 있는 1대1로 사업도 결국 투자입니다. 투자. 인프라 투자. 그런데 전체 투자가 이렇다 그러면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를 볼게요. 먼저 건설 투자가 2.9, 설비 투자가 1.0. 증가세가 많이 둔화되어 오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도, 단기적으로도, 중장기적으로도. 지금 보시면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가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든다기보다는 증가 속도가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값은, 이 투자에 해당하는 값이 그냥 편하게 이야기했을 때 증감률이 2%라고 한다면 여전히 GDP 증가 속도를 훨씬 하회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투자가 많이 위축된 경제다. 제가 한국 경제 전망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가 다 마이너스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투자는 결국 이 투자를 통해서 경제가 적극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하나의 엔진 역할인데, 그 엔진이 많이 꺼져가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어쨌든 이 지표로 봤을 때. 자, 그 다음 제가 일반적으로 정부 지출은 논하지 않죠. 수출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이제 수출 관점에서 볼 텐데, 수출 관점에서 보면 증감률이, 수출 증가율이 약 15%입니다. 그냥 이게 대략 15%예요. 순수출은 아니지만 어쨌든 수출이 15% 정도 증가해요. 그러면 역시 이 평균적으로 6%를 만든다고 했을 때 보통 이 수출과 소비가 이걸 이끌고 투자가 내리는 역할, 이해 가시죠? 경제 성장률이 여기 있으면, GDP 증가율, 경제 성장률이 여기 있다면 투자는 여기 있고, 그죠? 소비는 여기 있고 수출은 여기 있다, 그죠? 익스포트. 이렇게 구조를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이 그래프를 보고 많이 놀라기도 했는데요. 왜 수출이 늘까? 중국의 수출이 14.5%. 중국 수출이 왜 이렇게 늘까?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도 증가 속도가 또 빨라지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중국의 수출이 많이 위축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왜 수출은 늘까? 이게 좀 많이 의아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중국 경제를 자세히 잘 아는 제 주변의 박사님들하고 논의도 좀 해보고 저도 이제 제 관점에서 해석을 해봤는데 몇 가지 관점에서 해석한 이야기를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중국 수출은 여전히 늘까? 이거 자체가 되게 의문이 될 수 있는데, 첫 번째,
중국 수출이 왜 여전히 늘까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뭐냐면 미국 외 수입, 미국 외 수출은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전체 수출에서 미국 수출이 위축되는 것이지 그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출은 괜찮다라는 관점에서 미국 외 수출 관점에서 본다면 여전히 중국의 수출은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굉장히 재밌고도 무시무시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중국 수출입 증가율은 9월 달까지예요. 근데 이 9월 달까지의 지표로서는 이미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기, 미국의 뭐 대두라든가 여러 품목에 대해서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때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이미 선적을 끝냈다. 미리 선적을 했다. 미리 선적을 했기 때문에 미국을 향한 수출마저도 그렇게 많이 반영이 안 될 수 있다. 고율의 관세를 피해갔다라는 해석이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교역 구조의 개편입니다. 자, 설명드리면 가공무역이 줄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 무역이 늘고 있습니다. 이 일반 무역과 가공무역을 뭐 시간 관계상 간략히만 말씀드리면 가공무역은 한국으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원자재 같은 것을 수입하는 거예요. 핵심 부품. 예를 들어 자동차로 치면 엔진을 수입하는 거예요. 그거는 못 만들어요. 그런데 엔진이나 이런 주요 품목만을 수입해서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제조해서 수출하는 구조. 그게 가공무역의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가공무역으로 처음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중국이 가공무역을 규제합니다. 중국 자체적으로. 억제합니다. 그래서 가공무역의 비중을 줄여요. 그리고 뭐의 비중을 늘려요? 일반 무역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요.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할게요.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냐? 교역 구조의 개편입니다. 교역 구조의 변화. 일반 무역을 늘리고 가공 무역을 줄인다. 왜 이런 정책을 하냐면 주변국 혹은 뭐 이 선진국들의 휘둘림에 영향받지 않고자 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가공 무역에 의존할수록 선진국이나 주로 선진국이죠. 선진국의 휘둘림에 많이 의존할 텐데 일반 무역을 다시 말하면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겁니다. 핵심 부품을 반도체가 됐던 모바일 폰이 됐던 자동차가 됐던 핵심 부품들을 스스로 제조해서 그 원자재나 부품 수입을 많이 줄여나가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상당히 위기의식을 가질 필요가 또 있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제가 표현하자면 교역 조건입니다. 교역 조건이 물론 교육 조건 안에는 관세도 들어가지만 더 중요한 교육 조건은 가격이잖아요. 가격. 교육 조건은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환율입니다. 환율.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동안 위안화는 어떻게 했던 거예요? 위안화는 이게 잠깐 경할몬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더 물론 제 모든 강연은 경할못을 타겟으로 경할못을 위한 경할못에 의한 경할못의 방송인데 이제 다른 분들도 이제 들으시면서 이제 말씀들을 하시니까 지금 경할못을 위한 말씀을 좀 드리는 과정에서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환율이 위안 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이게 올라간다는 것은 위안화가 약세란 뜻이에요. 이해 가시죠? 더 많은 위안화를 줘야 1달러를 바꾸는 거니까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위안화의 파워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안 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위안화의 약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원달러 환율도 마찬가지예요.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면 우리나라 돈 원화의 약세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어쨌든 위안화의 약세다. 이 환율 지수는 어쨌든
그 위안화의 파워를 보는 거니까 이게 떨어진다는 얘기가 역시 약세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역시 지금 이 내용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위안화, 중국 위안화가 약세다라는 거예요. 자, 역시 또 경알못을 위해서 잠깐 또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돈이 약하면 수출이 잘 돼요, 못 돼요? 우리나라 돈이 약하면 수출이 잘 되죠. 남의 나라 돈이 강할 때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수출 많이 할수록, 수출을 할수록 하나 팔 때 돌아오는 돈이 커지는 거잖아요. 달러화가 강할 때. 그러니까 채산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약하고 남의 나라 돈이 강할 때 좋은 거예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달러화의 가치가 높고 위안화의 가치는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역 조건이 어떤 겁니까? 좋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외국 입장에서는 중국산 수출품을 싸게 수입할 수 있는 거예요. 관세가 들어가더라도 환율 때문에 그게 감안해서 상쇄돼서 중국산 수출 제품에 큰 충격이 없었던 거죠. 이런 것을 통해서 이해 가시죠? 우리나라는 이제 변동 환율제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차이가 있죠. 어쨌든 중국의 위안화 환율, 이걸 이제 제가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교육 조건이에요. 교육 조건. 환율. 그러니까 위안화 약세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이거 같은 말입니다. 위안화 약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시 앞으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중국의 이상하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중국 수출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데 잘 나가네. 잘 나가는 이유는 그렇게 네 가지로 좀 요약을 해볼 수 있겠다. 뭐 저의 추론도 들어가고 뭐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도 좀 들어가서 제가 한번 네 가지로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게 여기까지일 뿐이지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된다면 이제 이게 뭐 선적했던 것들도 이제 다 약발이 다 된 거고 이제부터는 가격이 갑자기 고율의 관세가 적용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게 다시 떨어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거의 시장에선 대부분입니다. 제가 판단컨대 시장에서는 업계에서는 이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지금 중국의 수출이 나름대로 견조하게 유지되어 왔는데 이것이 좀 약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되셨죠? 그런 관점에서 또 중요한 것은 수출은 그래도 잘 돼요. 그렇게 봅시다. 수출은 잘 된다고 봅시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위안화가 약세니까 우리 기준금리를 다룰 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위안화가 약세니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어때요? 중국에 투자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투자 자금이 회수되거나 중국의 불안한 그런 대내 불확실성도 포함되지만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역시 주가가 빠집니다. 같이. 그러니까 수출만 나홀로 회복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회복세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가 많고 나머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2018년 들어서 이게 다시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수들이. 네,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경제를 지금 중국 경제 성장률 이슈 중심으로 본 게 아니고 경제 성장률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중국 경제를 구성하는 그 GDP를 구성하는 각 항목별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살펴봤었습니다. 요약컨대 과거에는 이 미국마저도 중국에 대해서 상당한 위협을 느끼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좀 정리를 한다면 이제 중국이 확실히 대장정의 구조적 장기 침체로 접어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관측들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국 투자 관점에서 혹은 중국 경제를 이해한다는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의 24%
24%나 가니까 4분의 1이 중국으로 가니까 그죠? 얼마나 중요한 나라예요.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 중국 경제 성장률이 아직도 6%대다. 상당히 높은 속도로 달리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하면 속도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런 중국 경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중국에 비즈니스를 하시거나 혹은 또 투자를 하시거나 하는 여러 의사결정에 객관적인 인디펜던트 뷰를 갖고 이 중국 경제를 바라보시고 의사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이었습니다.